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 역전이 벌어졌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된 게 약 10년 만의 일이고요. 최근 30년간을 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역전입니다. 요즘 들리는 경제 용어 중에 긴축 발작, 영어로는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긴축인데, 이런 긴축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발끈하면서 성질을 부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금리 역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일종의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0.25%포인트의 차이 정도로는 아직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너무나 커져버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미국의 시중금리와 연동해서 오르는 추세라서 앞으로 미국 금리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더 오를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면 부채가 많은 가계일수록 부담이 더 커지겠죠. 더욱더 분명한 것은 미국 연준은 금리 올릴 때 태평양 건너 한국의 가계부채 사정까지 감안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이 많이 올렸다는 그런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 문제 등은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짚어보고요. 4월 1일, 이제 한 일주일 남았네요. 이때를 기점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가 과거보다 훨씬 더 무겁게 매겨집니다. 혹시 집을 다 정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이 양도세 중과 피할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에게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순찰 돌고 출동하는 경찰차들은 주유소 가면 그래도 우리랑 똑같이 기름값 내고 주유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건지, 특히 경찰차는 만들 때부터 특수하게 성능을 좋게 만드는 건지 등등 궁금하시다는 분이 있어서요. 오늘 친절한 하나씨가 주제에 왔습니다. 3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좀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연준이 오늘 새벽에 금리를 올렸는데 네.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뀐 다음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금리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지금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시장에 큰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앞서 오프닝에서 들어오시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이제 역전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느냐? 미국은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투자, 고용 지표가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들에 대한 그 감세 조치, 네. 기업들에 대한 감세 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까지 하겠다라고 밝혀서 여러 가지 심리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금 연 1.5%죠? 네.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가 발표된 걸 보니까 1.5에서 1.75 사이로 유지하겠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1.25에서 1.5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딱 부러지게 숫자 하나로 발표 안 하고 이렇게 범위로 발표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만 이런 것 같더군요. 주요 국가들 중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1.5%면 1.5%고 기준금리가 네. 딱 정해져야지 미국은 왜 이렇게 범위로 발표를 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미국도 딱 정해서 발표했어요. 1.75, 2.5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범위로 발표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때는 돈을 풀려고 그 기준금리를 막 낮췄거든요. 0까지도 내려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로금리까지 간 것이죠. 예. 근데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 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로금리라 그러면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든지 뭐 네. 빌려가든지 금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에서 좀 혼란이 있으니 이걸 약간 우리 범위로 발표하자. 그래서 네. 그때 0에서 0.25% 예. 이렇게 맞아요. 약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다시 단일 숫자로 발표를 하자. 네. 2.75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마도 조금 더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걸 아마 단일화해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0이 되면 은행들도 남는 돈을 0으로 굴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남는 돈 생기면 은행이 예금을 안 받아버리니까 아예 그렇죠. 은행이 예금을 안 받으면 이거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은행이 약간이라도 마진은 남을 수 있게 아무리 제로금리지만 네. 그렇게 해서 띄워놓으려고 이렇게 정했다는 설명을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고치겠죠 곧 다시?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가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네. 올해 한 3번 정도 많으면 4번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만간 뭐 단일화해서 숫자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거야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네. 미국 연준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한국보다 네. 우리도 은행이 저쪽 은행 길 건너 은행이 이자 많이 준다고 하면 돈 많으신 분들은 예금 빼서 그쪽 은행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금리 높게 주면 당연히 글로벌 자금은 한국에 있던 거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네. 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전문가들도 꽤 있더군요. 근거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자금이 이동을 하고 투자를 할 때는 물론 1번은 금리가 되겠죠. 가서 내 돈을 넣어놓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은 쪽으로 당연히 가는 건데요. 네. 물이 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은 이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명확한 그 진리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할 때 고려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분명히 지금 0.25% 정도 차이가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서 야 그러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네. 이 돈의 값어치가 크게 움직여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한은이나 우리나라 그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서 사실은 당장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도 아까 뭐 3차례 정도 금리 역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10년 전에도 최대 1%포인트까지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났었지만 그때에도 사실 크게 자금 이동하지 않았다. 별 차이는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외환보유고라든지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원화 강세가 지속해서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자금 이동이 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사례로 대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만이 사실 미국하고 금리 역전이 된 게 2000년대 초반이고요. 지금 3월 초 기준으로 보면 대만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99%고 미국은 2.85%거든요. 금리가. 네. 그러면 벌써 금리 차는 뭐 1% 정도 나는데. 이상 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대만에서는 자금 유출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대만 돈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 오를 테니 이자 그죠. 좀 덜 받는 거 그 별거 아니다 이런 대만도 생각. 우리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히 나면서 환율이 네.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자금들이 여기서 잘 이탈을 안 하고요. 반대로 보면 브라질은 한 5년 전, 4년 전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금리는 높죠 이 나라가. 예, 브라질 채권이 그 당시에 뭐 한 10%, 뭐 8% 이렇게까지 이자를 줬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갔었는데 헤아라의 가치가 그때 50% 이상 막 급락하면서 도리어 손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의 이동은 금리만이 아니고 국가 간의 이동 환율도 봐야 된다.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 네. 그러니까 밤 9시에 퇴근하는 남편과 밤 네. 9시 반에 퇴근하는 남편 중에 어떤 네. 남편이 더 좋으냐 하면 둘 중에 자상한 남편. 그러니까 집에 와서 퇴근 일 많이 시간하고- 도와주는 사람. 퇴근 시간하고는 큰 차이 없다 사실은. 일찍만 오면 뭐합니까? 집에 소파에만 들어누워 그 얘기하는 있으면.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도 그럼 고민이겠습니다. 금리를 그럼 미국 따라서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네. 한국의 가계부채라든가 한국의 혹은 경기 상황 보면 급하게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좀 멈춰도 되는지. 예. 사실은 지금 5월쯤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주열 총재가 연임이 되고 나서 약간 그 흔히 말하는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라는 해석들을 많이들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정부가 추경 얘기도 지금 꺼냈고 고용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는 네. 얘기도 꺼냈고 경기가 생각보다 뭐 무역 분쟁이나 이런 우려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를 이렇게 미국을 따라서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약간 시기를 좀 늦추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조금 나옵니다. 근데 그건 예측일 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는 5월 달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한 차례 정도 올릴 수 있다가 컨센서스인데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는 상반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 정도, 2차례 정도 따라갈 것이다라는 게 예. 얘기인데 만약에 하반기로 시기가 늦춰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2번 올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으면 한 차례, 많으면 2차례 정도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도 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보면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금리가 네. 많이 오를 것 같다 급하게라고 하면 지금 당장 은행 가서 고정금리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 얼마예요? 물어보면 손님 고정금리는 한 5%, 6% 아주 비쌉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시중에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가 금방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제가 엊그제 은행 가서 대출 받는 척하고 물어봤더니 네. 고정금리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음. 변동금리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네네. 그 말은 시중의 전문가들이나 채권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별로 안 오를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 고정금리라도 5년 또는 10년 동안 그래요. 이 정도 금리면 빌려줄게요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구조상 급하게 올리기 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있죠. 네.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패키지를 또 발표한다고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 정도에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벽이나 미국 시간으로 이제 20일 현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중국에 대해서 그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무역 제재를 중국 품목에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 당국이 지금 중국에 침해당하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피해 규모가 연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1,600억 원 정도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무역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공식 발표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품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장 뭐 오늘 내일 발표되는 이 안에 품목까지 언급은 안 될 텐데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되는 중국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앞으로 그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발언으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뭐 예측하기는 그럼 어렵겠네요.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면.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서로 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무역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거든요. 한만 해도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글로벌 경기에 침체가 좀 올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 중에 우리가 또 거기에 기여하는 품목들이 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네. 결국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무역의 양이 줄고 경기가 조금 위축된다라고 하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전망이고요. 다만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제 이제 하이트라이저 대표, 그러니까 미 무역 대표부의 대표가 이 중국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얘기한 게 한국이 이 철강 관세 부분에 있어서 그 멕시코나 캐나다와 비슷한 뭐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FTA 협상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철강 관세는 어떻게 할지 조금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 당장은 보고. 좋은데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처럼 뭐 대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처음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얘기할 때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나프타 그러니까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네. 이 면제국지를 계속 유지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거예요라고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한국도 FTA 재개정 협상을 하고 있으니 일단은 조건부 면제국에 포함을 시켜주고 향후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보고 다시 부과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며칠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분야 쪽에서는 이 토지공 개념이라는 개념을 헌법 개정안에 넣는 문제, 이게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골자인데요. 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여러 가지 불로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개발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이익으로 보고 이걸 좀 제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이제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국가가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색깔론도 가세를 하면서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까지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당연히 쓰고 있는 이제 프레임인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한 선언이다. 뭐 약간 사회주의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반대하는지, 즉 예를 들면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가 네, 토지를 전부 국유화하겠습니다 이 말도 아닐 것이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냥 토지를 그래도 공적으로 쓸 때 정부가 다소 좀 관여할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개념입니다라는 말을 지금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더 강화해서 넣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 그게 헌법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세금이나 혹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은 아무도 추측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안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이런 안도 있어요라고 내놓은 것이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 내에 지금도 토지 공개념의 일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개발을 위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 안에 토지 공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쓸 때 네. 조금 더 헌법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거나 명문화돼 있으면 법을 만들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를 새롭게 추가를 할 때 예. 이제 논란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걸 이제 해보겠다라는 게 이번 정권의 의지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예전에도 이 토지 공개념은 들어갔다가 헌법 말고 이제 법으로 넣었다가 네. 빠졌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이 되었어요. 특히 뭐 야당에서 뭐 말하는 것처럼 약간 색깔론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보수 진영 정권에서도 이 토지 공개념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매겨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토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에 네.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그 토지 공개념을 근간으로 한 세제였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부활될까봐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 헌법으로는 이게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예, 중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죠. 네. 그런데 헌법이 바뀌고 나면 다시 이걸 이런 것도 괜찮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군요. 걱정하는 이제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이걸 가장 걱정하는 것이고요. 근데 예. 법학자들은 반면에 이걸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일종의 원리 원칙을 적어놓은 판이고 네. 거기 원리 원칙에 맞춰서 법률, 세부적인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해가는 것인데 헌법을 너무 그러면 세밀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적어놓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고 네. 앞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세금이 또 튀어나올까 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글쎄, 예. 이 두 가지 논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물과 공기와 토지는 네, 사람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과 공기와 토지 중에서 토지만 사유재산이 이제 허락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르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것이고, 생각해 보면 물과 공기와 토지 중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야 뭔가 좀 좋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좋게 방치되는 게 또 유일하게 토지지 않습니까? 네. 공기는 뭐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어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참 고민거리예요. 이제 건전한 논쟁을 하자고 대통령이 던진 거니까요. 이 기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논쟁도 해보고 논의도 해서 그러게요.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논쟁거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토론거리인 것 같긴 한데 예.
과연 우리가 이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게 오히려 더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의 부가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집중되고 있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심현준 씨가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 땅에서 푸드트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입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푸드트럭은 일부만 제외하고는 불법인데 불법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트럭은 짐 실는 용도로 판매 허가를 받은 상품인데 함부로 차량을 개조하면 안 된다는 자동차 관리법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지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 이 두 가지 법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짐 싣는 트럭도 바닥을 0.5제곱미터 이상만 짐 싣는 용도로 남겨두기만 하면 나머지는 개조해도 된다는 쪽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바뀌어서 이건 해결됐는데, 그리고 유원지나 관광지 공원이나 체육시설 뭐 이런 장소에서는 음식점을 꼭 가게 안에서 안 해도 트럭을 활용해도 된다고 식품위생법도 바꾸긴 바꿨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관광지, 공원, 체육시설 요거 네 가지가 아닌 장소는 푸드트럭이 영업하면 지금은 모두 위법입니다. 생각해보면 유원지, 관광지, 공원, 체육시설 이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곳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은 아니 유원지에서는 그냥 야외에서 음식 팔아도 먼지가 그럼 안 들어가고 상가 공터에서 음식 팔면 그건 뭐 비위생적이라는 뜻이냐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건 아니고요. 위생 비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가게를 임대해서 임대료 내고 세금도 내고 하는 다른 일반적인 식당들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원지나 공원에는 뭐 거기가 위생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곳에는 다른 가게들이 주변에 없거나 적으니까 충돌의 위험이 적어서 괜찮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사유지는 주변에 상점들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허락받은 사유지이고 땅 주인이 뭐 부모이거나 심지어는 내 땅이라도 거기서 푸드트럭을 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푸드트럭이나 식당을 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할 때 나 어디서 영업하겠습니다라고 장소를 반드시 지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지정해서 신고한 장소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공원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아니면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위법이 되는 거겠지요. 이 문제도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텐데.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다주택자들에게는 4월 1일이 참 신경 쓰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걱정도 되실 거고, 또 집주인들의 이런 고민들을 알아야 또 세입자들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최근에 쓰신 분입니다. 안수남 세무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이후에 집 팔면 이제 세금이 과거보다 무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고된 대로 세율만 이제 2주택자가 10% 더 나가고요. 예. 3주택자는 20%에다가 제일 또 큰 것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버리니까 네. 10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30%까지 배제되니까요. 세금이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 이거 20년 갖고 있었던 집입니다라고 하면 좀 깎아주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20년 갖고 있었건 1년 갖고 있었건 똑같이 취급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그럼 모든 집 전국이 다 그래요? 아니면 어느 지역만 그렇습니까? 우리 중과세장 주택은 예.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집에다 중과세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집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투기 지역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법에다가 정해놨어요. 그거를. 예.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세종시,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핫한 지역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네. 정해놓은 요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은 모든 주택을 중과세를 하고요. 예. 나머지는 3억 초과되는 것만, 음. 예, 금액 작은 것들은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집들을 팔 때만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나는 산골에 집이 두 채가 있고 그거는 네. 투기 지역 아닌데 네. 서울에 한 채가 있어서 우연히 3주택이 됐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3주택자로 간주는 받고 네. 서울에 집 팔 때는 중과세를 받는데 중과세가 그런 현실적으로 뜻입니까? 일어나는 거는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만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주택 수로 계산된다는 거고 예. 실제 중과세를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알겠습니다. 있는 집만. 예. 제가 조금 전에 가정한 사례에서는 그럼 3주택자라도 네. 서울에 있는 집 팔 때는 당연히 중과세인데 네. 저 산속에 있는 집 팔 때는 중과세 안 한다는 뜻이군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과세 받지도 않고 네. 시골에 있는 산속에 있는 집이 3억짜리가 넘어가는 것이 없을 테니까 예. 그건 주택 수에서 포함이 안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조정 대상 지역에는 모든 주택이 네. 다 그렇고 네, 네.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3억 넘어야 해당이 되고 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기준으로 다 해당되는 곳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서울은 전체, 서울 전체, 경기도는 경기도가 뭐 일부 7개. 일부 인기 지역. 예, 그다음에 부산이 7개. 그리고 세종시. 세종시. 합해서 전국에 한 40개 시구가 지금 지정돼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네. 집할 때는 중과세. 그리고 네, 다른 네, 네. 지역에 집할 때는 3억 넘으면 중과세.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도 거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관계 중과세 없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이나 의정부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중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3억이 안 넘으면 그래도 괜찮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럼?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하고 세종시하고 예. 지방 광역시에 외에는 예.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중과 대상 주택이 들어가니까 네. 그거는 주택수 카운트 될 때만 아. 주택수 한 채나 두 채나 포함할 때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 네. 예, 중과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만 팔 때만 중과세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3억 원 안 넘으면 괜찮다는 말이군요. 아니 지금 이거 잘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중과 대상인데 예. 집이 두 채냐 세 채냐 주택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중과 대상 주택만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집은 모두 주택수에 들어가고 네. 그 외의 지역 거는 3억 초과되는 것만 주택수에 들어간다. 알겠어요. 주택수 네. 계산할 때는 3억 그러니까 이제 핫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기준하고 가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주택수에 들어가고 네. 사실상 중과세 하는 곳은 현재 투기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40곳인 알겠습니다. 조정지역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최초에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산골에 두 채 있어요 할 때 산골에 네. 두 채가 3억이 안 되면 네. 심지어는 그럼 주택 수로도 안 친다는 안 뜻입니까? 친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어떤 방법이 좀 있습니까? 양도세 중과는 법으로 그렇게 규정했고 취지도 있으니까 따라야 되는 것인데 네. 네. 혹시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이 그럼 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 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당장에 팔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예. 네, 지금 어제 오셔갖고 계약한다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의 경우는 3월 말까지 등기 접수를 끝내주고 네. 잔금도 받고. 돈은 잔금은 예. 나중에 받는다는 거죠. 아, 예. 네네. 지금 네. 돈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등기가 먼저 넘어가면 등기 넘어간 날짜가 양도시기가 되거든요. 예. 3월 말까지만 양도시기가 이제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3월 말까지 부랴부랴 파신 분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세대가 분리돼 있는 가족 또는 이제 분리가 예정된 가족들한테 네.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택수를 빼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네. 그 요건에 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로 그렇습니다. 등록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보세요, 세무사님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못 알려져 가지고 예. 단점만 되게 부각돼 있어요. 단점으로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세금도 많이 깎아주니까. 네. 당연히 뭐 세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깎아주면 좋은 걸 테니 좋을 텐데. 네. 오늘은 그럼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으로 알려진 건 뭡니까? 단점으로 알려진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의무 기간을 지켜라. 예. 지금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4년하고 단기 4년, 준공공 8년인데 예. 그걸 등록하는 순간 4년, 8년 안에 팔면 과태료를 지금 1,000만 원씩 부과받아야 되니까 네. 못 팔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임대료 상한율 5%를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 5%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들 갭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임대료를 마음껏 못 올리니까 그건 답답할 일 아니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의 근거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시면 단점이 아니에요. 왜요? 일단은 그럼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동안 이제 제가 종합소득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종합소득세는 지금 사실 부가세도 안 물리지만은 예. 소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은 비과세, 2주택은 월세만 세금을 부과하고 전세는 아예 또 비과세하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3주택 돼야지 이제 전세금도 과세를 하는데 3억 공제해주고 60%를 지금 적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간주임대로 이자를 1.6%인가를 적용해봐야 20억 정도 전세보증금 받았을 때 한 1,600 정도 되나요? 소득으로 잡히는 건? 그래서 수익 금액이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 부담해봐야 그 몇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종합소득세가 많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네. 2천만 원이 초과 안 되면 2천만 원 이하는 지금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해주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종합세에서 30% 면제해주고요. 깎아주는 게 좀 있다? 네. 중공업 같으면 또 75% 깎아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세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그 5년 의무 임대기한 지켜라 이것도 중과세가 시행되면 어차피 한 3년에서 6년까지는 네. 양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갑자기 또 내년에 다시 가벼워지지는 않을 테니. 최소한 3년에서 5년 간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네. 그럼 그 안에 못 판다면 그냥 그걸 허송세율로 보낼 것이냐. 예.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쉬는 김에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면 세제 혜택 받는데 네. 그걸 놀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2년쯤 후에 양도세는 똑같이 무거운데 네. 갑자기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돼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네. 그때는 얼른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네.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네. 그때 가서 팔고 나서 1,000만 원 과태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보험료가 안 나오던 분이 나오는 게 조금 신경 쓰이시긴 하겠군요. 피부양자 이제 그것이 임대 작게 하시는 좀 연세 드신 분들 예. 얘기 같은데요. 그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20만에서 한 25만 원씩 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 중공공 경우는 80%, 네. 단기는 40%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니까 예.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장점이 있고 하는지는 좀 보니까 자세하게 배워야 되겠더군요. 최 선생님이 책까지 한 권 쓰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해서. 맞습니다. 예, 자세하게 봐야 예, 됩니다. 그런데 예. 이걸 집주인들은 더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네. 저희 다음번에 또 시간 갖고 네, 차근차근 예. 좀 배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안수남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평소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홈페이지나 문자로 질문 보내오시는 것들 중에 쉬운 거는 제가 알아보고 풀어드리고요. 어려운 건 담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하나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찰차들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우리랑 똑같은 가격 지불하냐 아니면 그래도 경찰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좀 깎아줍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은요. 네. 경찰차도 우리가 가는 주유소 똑같이 가긴 갑니다. 예. 다만 제값을 다 내고 주유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할인을 좀 받는데요. 얼마를 할인받느냐 하면 네. 주유소 입구에 휘발유 얼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예. 그 고지된 가격에 6% 정도 정확히 말하면 5.74%를 할인받고요. 또 1% 정도는 캐시백 형식으로 적립을 받아서 네. 그거나 다 공공기관별로 정산을 해서 나라 돈으로. 네, 세입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인받고 적립받으려면 지정된 주유소를 가야 하고요. 예. 또 따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주유소에서는 그 카드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한 6% 정도 깎아준다고 하니까 네, 일반인보다는 많이 깎아주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경찰이니까 깎아드립니다 하기에는 너무 좀 조금 깎아주시는 것 같고 네. 애매하긴 한데 아무 데서나 그런 게 아니라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가 따로 있습니까 그럼? 네, 아마 주유소 다니시다 보면 그런 편말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왜 이런 주유소가 탄생하게 됐냐면요. 2012년부터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쓰는 기름들을 1년에 얼마 정도 쓰나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냅니다. 아. 우리 1년에 무조건 이만큼의 기름은 쓴다. 공공기관 차량을 받아주면 그 주유소 브랜드는 항상 가는 걸로 약속을 할 테니까 네. 대신 할인을 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공고를 우리 내고요. SK, 뭐 SO1, 네. GS 주유소 종류가 많은데
많은데 당신들 중에 딱 특정한 브랜드만 갈 테니 그래 1년에 리터당 얼마씩 줄래 이렇게 해서 입찰 받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입찰 3년에 한 공고를 번씩? 내고 예.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3년에 4억 5천 리터의 기름을 쓴다고 해요. 네. 그래서 2015년에 SK네트워크가 낙찰을 받아서 올해 11월까지는 공공기관 차량은 SK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 기름값도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이렇게 네. 해서 좀 세금을 알겠어요. 줄여보자 뭐 이런 꼭 취지죠. 경찰차 아니라도 공공기관 차량은 네. 그럼 요즘에는 SK 주유소에 가면 일반 손님들보다 그만큼 싸게 한 6% 정도. 네, 그 가격은 조달청에서 입찰했던 그 가격. 그렇죠. 근데요, 예를 들면 제가 경찰이에요. 지나가다 보니까 SK 주유소가 있어요. 네. 그럼 저기 가서 넣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B 주유소가 더 싸요. 그렇죠. 6% 깎는 거 감안하더라도 B 주유소가 더 싸면 경찰 입장에서는 B 주유소 가서 넣어야 그래도 나랐던 좀 더 아끼는 거일 텐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맞는데요. 네.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가 주변의 다른 주유소들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를 보면 주변보다 80원이 넘게 더 비싸다 네. 이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주변의 다른 주유소보다 가격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할인을 해준다. 이러면 할인폭이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괜히 일반 차량들은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주유비 덤터기를 쓴다 이런 지적들 때문에 2016년도에는 꼭 지정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근처에 더 저렴한 주유소가 있으면 거기서 기름 넣어도 된다. 공무원들은 네, 이런 권고 사항이 추가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제도가 정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건지 그렇기는 아닌지는 하네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 특정 브랜드가 조달청에서 낙찰을 받았더라도 네. 그 브랜드 주유소 중에도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가 별도로 또 있는 건가 봅니다. 네, 그렇죠. 편말이 붙어 있어서요. 전국에 2,500개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라고 하는 데는 우리 소비자는 가능하면 안 가야 되겠네요. 네, 조금 어쨌든 비싸긴 해서요. 네, 그게 또 팁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찰차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경찰차들은 가끔씩 범인 추격도 해야 되고 영화에서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인들 가면 딱 가로막고 또 그렇죠. 일부러 충돌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좀 더 성능이 좋고 튼튼한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냐 아니면 그냥 일반 차 사서 도색만 하는 거냐 이 네. 질문입니다. 일단은 일반 새 차를 사서 네. 경찰 용도에 맞게 도색을 하고요. 또 앰프와 무전기도 설치하고 사이렌과 경광등도 달고요. 그거야 뭐 달겠죠. 예, 뭐 뒷문도 안 열리게 바꾸는 그런 예,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뒷문 안 열리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타보셨습니까? 그렇게 뒤에? 되나요? 드라마를 봤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경찰차를 새로 사서 바꾸는 건데요. 그런데 유독 특정 자동차 브랜드로 경찰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조달청에 예를 들어 200대의 경찰차가 필요합니다. 입찰 공고를 내면 그 조건에 맞게 낙찰받은 회사에서 납품을 해주는 거고요. 네. 또 경찰차 용도에 맞게 변형시켜주는 것도 그 공개 낙찰을 통해서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차 용도에 맞게 한다는 게 도색하고 무전기 네. 달고 뭐 뒷문 안 열리게 하고 그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든가 더 튼튼하게 한다든가 그건 아니죠. 제가 여쭤본 결과 그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경찰차로 쓰던 차량도 연식이 지나면 이제 팔 텐데요. 네. 중고차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팔립니까? 나는 그래도 경찰차 한번 몰아보고 싶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폐차를 하는데 그중에 예. 상태가 괜찮은 것은 공매로 넘어갑니다. 온비드 뭐 이런 나라에서 네. 운영하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다 무전기 떼고 원상복구 해서 넘기겠죠. 그런데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뭐 100만 원 안팎이거든요. 네. 이유가 있는 게 경찰차는 3년 만에 주행 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얼마나 많이 뛰어넘는다고 해요. 다니시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싸게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색은 그럼 지우고 나오나 봅니다. 다 지워야죠. 범죄에 아.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한번 타보려고 하는 건데 다 지우고 나면 뭐 네, 어차피 그렇죠. 구별도 안 가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네. 이게 폐막 후에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한 잠깐 며칠 탔을 텐데 그 차 싸게 주면 좀 사고 싶다. 그렇죠. 이런 질문이에요. 대부분 시승이나 홍보용으로 썼던 거는 중고차로 거래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지원됐던 차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이 수소 음. 전기차는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야 하는 거라 네. 이미 올해 판매량은 다 동이 났고요. 이게 중고차 시장에 나가면 메리트가 있을까? 정부 보조금이 없으니까. 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 이 지원됐던 차들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현금 영수증과 관련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다가 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예를 들면 하숙비를 아주머니한테 하숙비를 현금으로 드렸다든가 네. 계좌 이체를 했다든가 혹은 뭐 어딘 거 샀는데 그냥 현금만 드렸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 받거나 뭐 그랬다. 근데 국세청 사이트 가서 신청하면 또 현금 영수증이 나온다면서요, 거기서. 네, 그 현금 거래 확인 신청이라는 건데요. 네. 저 현금 거래했어요라는 증빙 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세무서에 갖다 내면 예. 서면으로 갖다 내면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거래한 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다 가능합니다. 분명히 내가 현금으로 썼는데 그쪽에서 현금 영수증을 안 줬다. 못 제가 줬거나. 뭐 요청하지 않거나 서로 네, 깜빡해서. 어쨌든. 네. 그런데 그쪽은 연락처나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계좌 이체 자료 뭐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영수증도 받았다면 뭐 있을 것 같은데 대개는 그렇죠. 보통 현금으로 그냥 드리잖아요. 그래서 현금 거래하면 사실 뭐 영수증 주고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현금 거래 증거라는 게 좀 모호하긴 합니다. 없죠. 그럴 네. 경우에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증빙 자료가 꼭 증빙 있어야 자료가 됩니다. 있어야 된다. 네. 그럼 나중에 나중에라도 현금 영수증 받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런데 가끔 안 끊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아이들 학원, 뭐 변호사, 뭐 예식장 네. 이런 거. 근데 그럼- 그런 데는 또 법에서 의무 발행 업체로 정해놨잖아요. 예. 의무 발행 업체인데 거기서 10만 원 이상을 썼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현금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네. 그때는 현금 거래 확인 신청서가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해야 고발을 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예.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데 현금 거래를 했으면 그때는 네. 가능하면 통장 이체로 하는 방법. 그게 더 좋거나 그래야 아니면- 네.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무 발행 업종은 반드시 그럼 깜빡 잊으면 안 되겠군요. 오히려 거꾸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뭐 변호사, 세무사 이런 경우는. 네, 뭐 포장이사도 있고요. 네. 이런 데는 꼭 해줘야 되고 서로 까먹었더라도 그 주인분 사장님들께서는 자진 예. 발급이란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손님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발급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버튼을 꼭 누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발급한 걸로 되고 네, 그렇죠. 나는 깜빡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달라고 하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고하거나. 네, 알겠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혹시 못 받으면 3년 안에 받으면 된다고 3년 안에 하더군요. 신청을 하면 네, 그렇죠. 예. 이하나 리포터 오늘은 취재하느라고 고생이 훨씬 더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경찰들이 이런 거 다 알려주셨어요. 네. 친절한 하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번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 역전이 벌어졌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된 게 약 10년 만의 일이고요. 최근 30년간을 보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에 이어서 역대 3번째 역전입니다. 요즘 들리는 경제 용어 중에 긴축 발작, 영어로는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긴축인데 이런 긴축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발끈하면서 성질을 부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금리 역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일종의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0.25%포인트의 차이 정도로는 아직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너무나 커져버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미국의 시중금리와 연동해서 오르는 추세라서 앞으로 미국 금리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더 오를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면 부채가 많은 가계일수록 부담이 더 커지겠죠. 더욱더 분명한 것은 미국 연준은 금리 올릴 때 태평양 건너 한국의 가계부채 사정까지 감안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이 많이 올렸다는 그런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 문제 등은 뉴스 따라잡힐 시간에 조금 더 짚어보고요. 4월 1일, 이제 한 일주일 남았네요. 이때를 기점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가 과거보다 훨씬 더 무겁게 매겨집니다. 혹시 집을 다 정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이 양도세 중과 피할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에게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순찰 돌고 출동하는 경찰차들은 주유소 가면 그래도 우리랑 똑같이 기름값 내고 주유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건지, 특히 경찰차는 만들 때부터 특수하게 성능을 좋게 만드는 건지 등등 궁금하시다는 분이 있어서요. 오늘 친절한 하나씨가 주제해 왔습니다. 3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좀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무역 제재를 중국 품목에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 당국이 지금 중국에 침해당하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피해 규모가 연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1,600억 원 정도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무역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공식 발표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품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당장 오늘 내일 발표되는 이 안에 품목까지 언급은 안 될 텐데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되는 중국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발언으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예측하기는 그럼 어렵겠네요. 정확히 어떤 품목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면.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서로 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무역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거든요. 한만 해도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글로벌 경기에 침체가 좀 올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 중에 우리가 또 거기에 기여하는 품목들이 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네. 결국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무역의 양이 줄고 경기가 조금 위축된다라고 하면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전망이고요. 다만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제 이제 하이트라이저 대표, 그러니까 미 무역 대표부의 대표가 이 중국과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얘기한 게, 한국이 이 철강 관세 부분에 있어서 멕시코나 캐나다와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FTA 협상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철강 관세는 어떻게 할지 조금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 당장은 보고. 좋은데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처럼 대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처음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얘기할 때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나프타, 그러니까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네. 이 면제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거예요라고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한국도 FTA 재개정 협상을 하고 있으니 일단은 조건부 면제국에 포함을 시켜주고 향후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보고 다시 부과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미국 연준이 오늘 새벽에 금리를 올렸는데 네.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뀐 다음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금리가 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도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고 지금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시장에 큰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앞서 오프닝에서 들어오시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0년 7개월 만에 이제 역전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느냐? 미국은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투자 고용 지표가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들에 대한 그 감세 조치, 네. 기업들에 대한 감세 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까지 하겠다라고 밝혀서 여러 가지 심리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금 연 1.5%죠? 네.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가 발표된 걸 보니까 1.5에서 1.75 사이로 유지하겠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1.25에서 1.5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딱 부러지게 숫자 하나로 발표 안 하고 이렇게 범위로 발표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만 이런 것 같더군요. 주요 국가들 중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음. 우리나라는 1.5%면 1.5% 기준금리가 네. 딱 정해져야지 미국은 왜 이렇게 범위로 발표를 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미국도 딱 정해서 발표했어요. 1.75, 뭐 2.5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범위로 발표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때는 돈을 풀려고 그 기준금리를 막 낮췄거든요. 0까지도 내려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로금리까지 간 것이죠. 예. 근데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 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로금리라 그러면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든지 뭐 네. 빌려가든지 금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에서 좀 혼란이 있으니 이걸 약간 우리 범위로 발표하자. 그래서 네. 그때 0에서 0.25% 예, 이렇게 맞아요. 약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다시 단일 숫자로 발표를 하자. 네. 2.75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마도 조금 더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걸 아마 단일화해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0이 되면 은행들도 남는 돈을 0으로 굴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남는 돈 생기면 은행이 예금을 안 받아버리니까 아예 그렇죠. 은행이 예금을 안 받으면 이거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은행이 약간이라도 마진은 남을 수 있게 아무리 제로금리지만 네. 그렇게 해서 띄워놓으려고 이렇게 정했다는 설명을 저도 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의 이동은 금리만이 아니고 국가 간의 이동 환율도 봐야 된다. 다른 이런 중요한 얘기도 요인이 있다. 네. 그러니까 밤 9시에 퇴근하는 남편과 밤 네. 9시 반에 퇴근하는 남편 중에 어떤 네. 남편이 더 좋으냐 하면 둘 중에 자상한 남편. 그러니까 집에 와서 퇴근 일 많이 시간하고- 도와주는 사람. 퇴근 시간하고는 큰 차이 없다 사실은. 일찍만 오면 뭐합니까? 집에 소파에만 들어누워 그 얘기하는 있으면.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도 그럼 고민이겠습니다. 금리를 그럼 미국 따라서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네. 한국의 가계부채라든가 한국의 혹은 경기 상황 보면 급하게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좀 멈춰도 되는지. 예. 사실은 지금 5월쯤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주열 총재가 연임이 되고 나서 약간 그 흔히 말하는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라는 해석들을 많이들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정부가 추경 얘기도 지금 꺼냈고 고용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는 네. 얘기도 꺼냈고 경기가 생각보다 뭐 무역 분쟁이나 이런 우려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를 이렇게 미국을 따라서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약간 시기를 좀 늦추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조금 나옵니다. 근데 그건 예측일 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는 5월 달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한 차례 정도 올릴 수 있다가 컨센서스인데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는 상반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따라갈 것이다라는 게 예. 얘기인데 만약에 하반기로 시기가 늦춰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두 번 올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으면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정도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도 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보면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금리가 네. 많이 오를 것 같다 급하게라고 하면 지금 당장 은행 가서
고정금리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 얼마예요? 물어보면 손님 고정금리는 한 5%, 6% 아주 비쌉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시중에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가 금방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제가 엊그제 은행 가서 대출 받는 척하고 물어봤더니 네. 고정금리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음. 변동금리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네네. 그 말은 시중의 전문가들이나 채권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별로 안 오를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 고정금리라도 5년 또는 10년 동안 그래요. 이 정도 금리면 빌려줄게요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구조상 급하게 올리기 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있죠. 네.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패키지를 또 발표한다고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 정도에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벽이나 미국 시간으로 이제 20일 현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지식재 바가 있는데 고치겠죠, 곧 다시?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네. 올해 한 3번 정도, 많으면 4번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만간 단일화해서 숫자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야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네. 미국 연준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한국보다 네. 우리도 은행이 저쪽 은행 길 건너 은행이 이자 많이 준다고 하면 돈 많으신 분들은 예금 빼서 그쪽 은행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금리 높게 주면 당연히 글로벌 자금은 한국에 있던 거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전문가들도 꽤 있더군요. 근거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자금이 이동을 하고 투자를 할 때는 물론 1번은 금리가 되겠죠. 가서 내 돈을 넣어놓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은 쪽으로 당연히 가는 건데요. 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은 이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명확한 진리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할 때 고려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분명히 지금 0.25% 정도 차이가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서 그러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네. 이 돈의 값어치가 크게 움직여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은이나 우리나라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서 사실은 당장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도 아까 3차례 정도 금리 역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10년 전에도 최대 1%포인트까지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났었지만 그때에도 사실 크게 자금 이동하지 않았다. 별 차이는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외환보유고라든지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원화 강세가 지속해서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자금 이동이 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사례로 대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만이 사실 미국하고 금리 역전이 된 게 2000년대 초반이고요. 지금 3월 초 기준으로 보면 대만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99%고 미국은 2.85%거든요. 금리가. 네. 그러면 벌써 금리 차는 1% 정도 이상 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대만에서는 자금 유출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대만 돈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 오를 테니 이자 좀 덜 받는 거 별거 아니다 이런 대만도 생각. 우리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히 나면서 환율이 네.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자금들이 여기서 잘 이탈을 안 하고요. 반대로 보면 브라질은 한 5년 전, 4년 전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금리는 높죠, 이 나라가. 예. 브라질 채권이 그 당시에 한 10%, 8% 이렇게까지 이자를 줬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갔었는데 헤어라의 가치가 그때 50%당 막 급락하면서 도리어 손해 보는 사람들이